노무현 정부 때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던 김근태 장관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은 좀 알 텐데 민주화를 위해서 일하는 그분이 2004년도에 복지부 장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친구이기 때문에 축하하는 자리에서 내가 됐어요. 그때는 저는 이화여대 사회사학과 교수였는데 정말 진심으로 장관 된 거 축하한다. 정말 장관 잘해주기 바란다. 그러면서 내가 딱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해외 입양정 제발 줄여라. 너가 민족주의자라 그러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예를 쓰는데 그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어요. 그 얘기 있은 뒤에 그 다음 해외 입양의 날 거기 갔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울면서 정말 미안하다 하면서 해외 동포들을 만나고 그러는 걸 봤습니다. 그 다음에 4년 후에 이명박 정부 때 제가 장관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우리 동방 복지 계시는 우리 회장님도 하시지만 그때 친구한테 해외 입양 좀 줄여라 얘기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앞으로 해외 입양은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다. 특별한 경우 장애라든지 특별한 사연이 있을 경우를 기획하고는 가급적 국내 입양을 많이 보내서 신장하도록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해외 입양 기관에서 막 압력이 들어오더라고요. 미국 본부에서부터 그 압력이 들어오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좀 많이 국내 입양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발전되기 시작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를 부탁받으면서 저하고 같이 글을 쓰셨던 그 배지연 박사의 그 자료를 봤더니 오히려 그 시설보다도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보면은 그 1조 거기에 보면은 54.1에서 66.2로 시설 보호는 증가가 됐는데 입양은 45에서 38로 해가지고 예전에는 1대1 비율이었는데 거의 2대1 비율로 떨어졌어요. 이런 떨어진 거를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이거 너무 숫자적으로만 봐서는 몰라요. 질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 보호위원회 위원장을 했었는데 그때 동경에서 동경 옆에 요코하마에서 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세계 대회가 열렸어요. 국가대표들이 뭐 3분의 1 이상 참여하는 큰 대회였는데 그 당시에 큰 이슈가 뭐였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원조 교제가 문제였고 성착취에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그리고 태국에서도 인신매매가 심하다. 어린아이들 성착취가 심하다. 이게 큰 문제였어요. 그래가지고 태국에서는 뭐 80만 명의 인신매매가 있다. 어린아이들. 한국에는 30만 명이 있다. 뭐 이런 통계도 발표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왔던 분들이 다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앞으로 아동 문제는 숫자로 얘기하지 말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숫자보다는 그 하나이가 갖고 있는 고통이 더 문제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아가 10명 생겼다. 20명 생겼다. 2배로 늘었구나. 다의 문제가 아니죠. 그 한 사람에 있어서의 고통은 그 사람 전부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동 문제는 이러지 말자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국제적 상식이 많다. 원조교제하는 놈들 많다. 성착취하는 사람 많다. 이 정도로 하자. 그리고 우리가 보다 원인과 해결책에 더 관심을 갖자. 지금 오늘 이 자리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시설이 많다. 아동보가 줄었다. 이런 걸 입양이 줄었다. 이것을 떠나서 이 도표 속에 숨어있는 하나의 고통을 우리가 새겨보자. 이런 자리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생각이 되는 거는 이 고아 것을 그 고통이 그 무게가 얼마나 될까. 그걸 지금
현재 그 사람들 어떻게 극복할까? 이런 거를 우리가 고민하죠.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도 공부할 때라고 오래 했지만 또 미국 가정에 그 입양간 아이의 갓파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쭉 지켜보고 지금도 봤는데 지금은 상당히 성공에도 차있지만 중학교 때는 막 방황으로 힘들었더라고요. 보통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이쪽입니다. 이쪽 아래에 보면은 정부는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확충하는 데 주력을 한다고 하면서 포용국가, 2019년부터는 포용국가 아동 정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학대, 예방, 입양, 위장, 가정비 탁생 업무를 통합하는 아동 권리 보장을 만든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오히려 아동의 권리를 보장한 게 아니라 아동의 본질적인 권리를 착취한 게 압박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도 갖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아동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는 이런 공적 책임 강화는 중요하지만 국가주의적 시각에서는 해결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연대가 활성화되고 자율적으로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이 방향이 돼야 되지. 어떤 제도나 이런 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더구나 가정을 지휘시킨 상황에서 그런 일을 하면 되지는 않겠죠. 말하자면은 그 당시에 만약 여러분들이 다 같이 고통을 겪었겠지만 입양 부모 자격을 강화한다는 등 법원 허가제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 숙련기관 이러면서 말하자면 입양이 더 어려워지면서 사실 아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감소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우리가 반성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아직까지 국민 의식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데 오히려 과거보다도 덜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전만 해도 웬만하면 가정문을 열었잖아요. 손님 맞이할 때 집에서 백일잔치하고 돌잔치 했지만 요새 백일잔치, 돌잔치 집에서 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코로나에 더 없어졌죠. 문을 닫아버리는 사회에서 입양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회 환경을 후퇴했는데 자꾸만 이런 제도를 강화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좀 현실 수준에 맞잖아요. 현실 수준에 맞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6쪽입니다. 6쪽을 보면은 보호 대상 아동의 발생 원인 이런 걸 보면은 제일 많은 게 학대예요. 그래서 얼마 막대기 같은 굉장히 길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였던 거죠. 말하자면은 지난번 정부에서 정은이 사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입양의 주제를 학대 문제로 해석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문제의 핵심 파악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대는 학대대로 해결을 해야 되겠었고 그 다음에 입양 문제는 입양 문제로 봐야 되는데 진짜 학대받는 아이가 많다 그러면은 이게 입양의 아이가 많다 이런 개념까지 잘못했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대하는 입양 가족이 많은 건 아니다. 그리고 사실 정인이 그 건을 보면은 입양한 가정이긴 했지만은 이 세상에는 예외적인 거라는 거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봐야 되겠고 너무 정치나 어떤 국가주의적 복지 정책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표에는 그게 빠졌습니다. 부모 옆에 부모가 두 개 있는데 위에 있는 부모는 부모 질병이에요. 부모의 질병 때문에 그 보호 대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아래는 부모의 사망입니다. 그게 빠져 있는 그 표를 찾아보면은 연결시키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쪽입니다. 8쪽 하단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앞서도 축사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뭐냐면 위탁기간이 평균 5년 11개월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서 이제 그래가지고 일반 가정 위탁이든지 대리 양육이라든지 이제 보통 6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외국 자료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가 좋지 않겠는가 이런 지하 시도를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은
어느 가정에 한 6년간 있다가 이렇게 나간다? 떠날 수가 있어요, 쉽게? 어렵죠. 요새 그 학부모들은 자기 하나나 둘을 낳고도 기르기 때문에 자기 아이들에서 얼마나 신경 씁니까? 근데 학교 초등학교 때 전학 간다, 중학교 때 전학 간다 그러면 아이가 전학 안 갔다고 뭐 난리를 떨죠. 그래서 그건 괴로워하는 부모들이 과연 이런 6년씩이나 된 이런 아이들이 변동사양에 있는 걸 갖다가 그대로 보는가. 그래서 이런 걸 다루는 공직자들도 이걸 숫자로 6년이다 뭐 이런 개념을 볼 게 아니라 6년이 갖고 있는 아픔, 정서적인 면을 봐야 된다. 다섯 번째는 부쪽 아랫부분입니다. 부쪽 아랫부분에 보면은 위탁이 끝나 종결정도에 배치되는 상황을 보면은 신가정으로 복구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입양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종결 후 다시 입양되는 경우는 12가정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정말 이런 어떤 연계 시스템을 우리가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볼 때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입양이 됐다 시설에 갔다가 가정에 오고 또 위탁 보호받고 하는 시스템을 유연하게 우리가 잘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는 12쪽 상단에 있는 겁니다. 거기 보면 참 놀라운 통계가 나와요. 국내 그 지역별 입양 통계를 보면은 2020년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뭐 이런 데는 좀 인원이 있어요. 근데 울산, 뭐 세종,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여기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자체에서 보호하고 있나? 그렇잖아요. 어떻게 한 명도 없는 지역이 있나? 이거 한번 좀 우리가 지역별로 그 지자체장들한테 우리가 한번 강력히 이슈를 제기해야 되고 이번에 뭐 6월 1일 날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는 메시지를 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일곱 번째로는 그 13쪽 그 상단에 있는 통계입니다. 13쪽 상단을 보면은 그 2021년, 22년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랬더니 뭐 100명, 32명만 이래요. 베이비박스가 줄어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가져야 돼요. 아이가 줄었나? 그건 아니죠. 왜 그럴까? 이 아이들 계속 많은 수가 계속 나오는데 왜 베이비박스 하는 게 이게 줄었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객관적인 통계만 보고서는 줄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다 어디가? 이 아이들이 생명이 유지됐었나? 하는 그 생명 존중 사상에서 이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원가정에서 기르는 게 제일 좋겠고요. 그 안에서 이제 학대 문제라든지 보호하는 정책은 또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러나 첫째는 우리가 국내 입양을 활성화시켜가지고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경우에 해외 입양을 하고 그 다음에 시설 보호로 하는 국가 정책을 확실히 20대 정부에서는 지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시설 보호를 위해서도 요새 노력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소규모 그룹 본부 돼가지고 가정적 분위기를 키우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보다도 국내 입양에 힘쓰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많은 축사하신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한 분 한 분이 대단하신